부담률과 국민 부담률. GDP 대비해서 세금 얼마 내고 있냐 이걸 따져보는 거죠. 조세 부담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죠? 조세 부담률 좀 오래된 거네. 19년도니까 얼마죠? 조세 부담률 15.2%. 이게 오래된 국민 부담률. 국민 부담률은 더 크죠. 국민 부담률은 자, 조세 수익과 사회보장성 기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조세 부담률은 조세 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 국민 부담률은 조세 수입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성 기금이 플러스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회보장성 기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이렇게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데 사회보장성 기금 이걸 플러스된 거예요. 그것이 몇 프로냐 이런 얘기죠. 근데 당연히 국민 부담률이 훨씬 높죠. GDP 대비 분자가 커지니까 높잖아요. 그래서 2019년을 보면 27% 대 15%네. 더 최근 건 없나요? 이게 옛날 자료니까 개념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이것도 옛날 자료네. 지금은 한 78대 22 정도가 되죠. 78대 22 정도 될까요? 78대 22. 자, 이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자료는 오래된 자료인데 개념만 이해하면 될까요? 이해하도록 하죠. 78대 20 예를 들어서 78대 22다. 여기는 지금 몇 대 몇이죠? 80대 2라고 가정을 하면 국세가 80이고 지방세가 20이다 그러면 국세로 다 걷어들이잖아요. 80%를. 근데 이 세금을 중앙정부가 다 쓰는 게 아니야. 지방정부가 더 많이 써. 그럼 지방정부가 세금을 쓰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기는 국세, 지방세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네. 여기 이걸 지방정부로 내려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보내줄 때 이런 형태로 내려보낸다. 내려보내서 어떻게? 중앙정부가 최종적으로 37%를 쓰고 중앙정부가 63%를 쓴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지금 현재 아마 이게 78대 22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8대 2 정도로 보면 돼. 8대 2 정도. 이게 2014년 건데 8대 2 정도로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2%. 지금은 78대 22.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80% 세금을 걷었고 지방정부는 20%밖에 얻었는데 어떤 형태로 나머지를 내려보내냐, 이런 형태로 내려보낸다. 먼저 지방재정지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이런 형태로 지방정부로 내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지원과 지방교육지원, 지방교육지원,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이런 형태로. 자,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금액으로는 이렇게 된 거죠.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 자료인데 이해되시죠? 8대 2로 걷어가지고 세금을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 걷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쓰는 돈은 중앙정부가 37%를 쓰고 지방정부가 63%를 쓰는데, 그럼 어떤 형태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다가 내려보내주냐? 지방재정지원, 지방교육지원 이렇게 내려보내주는데, 지방재정지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형태로 내려보냅니다. 지방교육지원은 이렇게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나눠서 내려보내주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목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돈 받아야 되니까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가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돈 달라고 막
응?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웃소싱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 중앙 집권제니까 이제 이러죠. 이제 지방 분권화가 돼가면서 우리나라가 지방 분권화가 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 왜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뭐. 세율체계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거를 늘려야 된다고 자꾸 얘기는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이게 과거나 지금이나 그냥 이거야. 그러면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돈이 왕이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돈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이 뒤에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응? 뒤에서 마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는 주주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거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응?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응? 우리는 이제 돌아가는 것 중에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 세세한 것들 이거는 요즘 이제 통계 자료가 잘 공시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이제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조세의 기초 이론이고 이제 조세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세와 소득 분배의 공평성. 거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지금 자원 배분의 효율성만 해도 몇 시간 걸리고 소득 분배의 공평성만 해도 몇 시간 설명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것만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것만 되는지 그렇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이거 거의 한 2시간 설명했었죠. 또 나오잖아요. 이거죠. 이거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차피 조세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이것만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에치워스 상자로부터 이 생산 가능 곡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디든지 생산할 수 있는 거야. 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는. 그죠? 어디든지 생산할 수 있는 거야. 여기도 생산할 수 있고, 근데 여기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했어. 그러면 어차피 여기를 생산했으면 X제와 Y제 중에 X제는 이만큼 생산하고 Y제는 이만큼 생산했어. 그럼 이걸 소비해야 될까요? 소비. 생산을 했으면 소비해야지. 소비를 하면 이렇게 소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소비의 에치오스 상자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소비의 에치오스 상자가 형성이 됐어.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됐어. 그죠?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러면 생산에서의 효율성, 그 다음에 소비에서 이 에치오스 상자의 소비에서의 효율성, 여기는 다 효율적인 자리들이잖아요. 이 점들은 뭐가 효율적이나요? 이 점들은 소비에 있어서 이 점들은 뭐가 효율적이에요? 이게 효율적이지. 이 점들은 MRS A는 MRS B 이게 효율적이지. 다 소비자들이 다 만족한다 이런 얘기지. 만족한다 이런 얘기지. MRS XY A, MRS XY B가 이 점이 다 똑같다 이런 얘기야. 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그게 효율적이라 이런 얘기지. 그런데 공교롭게 또 이 기울기가 같으면 생산과 소비의 동시적 효율성이 달성됐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자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 또 다른 게 생성이 되고 여기 있으면 다른 게 생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효용 가능 경계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걸 통해서 효용 가능 곡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또 이걸 통해서 효용 가능 곡선이 무수히 많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무수히 많이 나오고 그럼 그거 다 연결한 그 포락선을 연결하는 게 효용 가능 경계라고 했죠. 효용 가능 경계. 그 효용 가능 경계에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면 여기가 이 사회 무차별 곡선은 공평성을 나타내고 이 효용 가능 경계는 효율성을 나타내니까 효율성과 공평성이
동시에 달성되는 점이라고 그랬어요. 최적 중에 최적점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거 설명하는 거죠. 자,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 여기서는 MRS XY고 XY죠. 이 안에서는 MRS XY AB가 다 AB 소비자가 다 같은 점이니까 이거는 AB 소비자는 없앤 거죠. 안 하고. 그다음에 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는 MRT XY죠.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이거는 엣지워스 상자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XJ와 YJ를 생산하는 요거로부터 나왔잖아요. 여기에 이것 다 효율적이야. 이거 효율적인데 이거는 뭐야? MRT XY는 MRTS XY MRT 잘못 썼네. 여기는 이 효율성은 MRTS LKX는 MRTS LKY죠. X가 Y니까. 이거는 뭐예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야. 한계 기술 대체율. 이 엣지워스 상자에서의 효율성은 한계 기술 대체율이 저와 같은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게 나왔고, 이거는 한계 기술 대체율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했죠? MRT XY. 이거는 뭐죠? 한계 변환율이야. 변환. X고 Y니까 밑에가 XY 나오잖아요. 한계 변환율. 근데 한계 기술 대체율은 노동과 자본이니까 밑에가 LK고 여기 X니까 X고 여기가 Y니까 Y인 거죠. 이거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조건 MRS XY 이건 소비 측면에서, MRT XY 이거 한계 변환율이잖아요. 생산 측면에서 두 개 같아지는 거죠. 그다음 무차별 곡선의 원점이 번럭하고 등량 곡선이 번럭하고 생산하는 것은 원점이 번럭하고,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XJ와 YJ의 상대 가격 비율하고도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생산과 소비의 동시적 파레토 효율성이다 이런 얘기 이미 설명했던 겁니다. 자, 조세. 최선의 조세와 차선의 조세. 최선의 조세는 민간 부분의 선택 행위에 전혀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거야. 이 최선의 조세야. 그걸 효율적 조세 또는 중립적 조세라고 합니다. 정액세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다 발생시키지 않는 게 정액세야. 이게 최선의 정액세, 완벽한 정액세야. 근데 대체 효과를 발생하지 않고 소득 효과만 발생하는 정액세가 있어. 그걸 차선의 조세라고 합니다. 자, 최선의 조세는 정액세로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모두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차선의 조세는 같은 정액세지만 대체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소득 효과만 발생하는 것을 차선의 정액세라고 해요. 차선의 정액세. 자, 최선의 조세, 차선의 조세 이해되시죠? 여기에 이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섞어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자, 조세와 기본적인 경제 선택, 정태적 경제 문제, 현재 두 재화의 선택, 우리가 미시경제를 다 공부한 것이죠. 그다음에 여가와 근로의 선택, 그다음에 시점 간 자원 배분의 문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경제 선택의 세 가지 방법을 놓고 다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설명하면 다른 걸 이해할 수 있으면 읽어보면, 먼저 재화의 선택. 자, 재화의 선택만 보죠. 아까 앞에서 MRS XY는 MRT XY죠. PI분의 BX. 아까 이 그림이죠, 이 그림. 맞죠? 이 그림이죠. 이 그림입니다. 그죠? 자, 재화의 선택 문제. 현재 시점에서 사회가 필요하는 재화를 어떻게 적절히 생산해서 소비해야 하느냐. 모든 사회는
현재 시점에서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적절하게 소비할수록 이끄는 바람직한 선택이다. 어떻게? 한계 대체율과 한계 변화율이 시장의 선택가격 비율과 일치했을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근로의 선택. 개인의 소득이 노동의 제공 대가로 창출된다고 할 때 주어진 시간을 여가와 근로에 어떻게 배분해야 바람직한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얼마만큼 근로를 해야 하는가의 선택입니다. 이때 근로와 여가 간의 효율적인 선택은 다음 조건이다. 똑같아. 여가와 소득의 한계 대체율이 여가와 소득의 뭐라고 아까 이거 뭐였죠? 변환율, 한계 변환율과 같아지고 그것이 여가와 소득의 상대가격 비율과 같아진다. 이때 이거는 밑에가 일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상대가격 비율과 같아진다. 임금률. 자, 소득에 대해서는 임금률, 여가에 대해서는 밑에가 1인가 보죠. 임금률.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임금률이고 여가는. 자, 그 다음에 시간의 선택. 시점간 자원 배분의 문제잖아요. 시간의 선택.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선택의 문제. 사회는 현재와 미래에 걸쳐 유지되고 존속된다.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어떻게 배합하느냐. 저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경제 주체가 평생에 걸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적절한 선택으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선택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한계 대체율,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한계 변환율, 그것이 상대 가격 비율과 같아진다. 이것도 밑에가 일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R은 사회적 할인율이다. 사회적 할인.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 초과 부담을 처리하지 않은 조세, 이 위 가지고 조세 영향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세를 부과하면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게. 조세를 부과하면 초과 부담이 발생해요. 이렇게 초과 부담이. 자, 조세를 부과하면 선택행위에 결함이 생긴다. 왜 선택행위에 결함이 생기냐? 상대 가격 비율이 바뀌잖아요. 조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가. 상대 가격 비율이 바뀌는. 그래서 상대 가격 비율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대체 효과가 발생해요. 대체 효과가. 그 결과 효율성이 상실되고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초과 부담이 뭐냐? 조세 징수액 이상으로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 부담이다. 초과 부담은 조세 실제 부담에서 조세 징수액을 뺀 것이 초과 부담이다. 초과 부담이다. 근데 중립세라고 있어요. 중립세, 럼썸 텍스. 중립세는 뭐죠? 초과 부담을 발생하지 않는 조세. 이게 중립세다. 그럼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조세가 중립세인데 어떤 것들이 있죠? 정액세다. 정액세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게 정액세다. 또 한 가지 대체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소득 효과만 발생하는 정액세가 있다. 그렇죠? 그게 차선의 조세라고 그랬죠. 자, 초과 부담을 일으키는 이유, 왜 초과 부담이 발생하냐 이래요. 조세가 조세 부과로 인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조건이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 조세를 부과하면 상대 가격 구조의 교란이 일어나고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결함이 일어난다. 그래서 효율성이 상실된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임금률이 변해서 여가와 노동 사이의 선택 과정에서 결함이 일어난다. 그 결과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자, 이걸 통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보죠.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으로 쌀과 옷 두 상품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 완전경쟁 시장을 가정했다. 그럼 완전경쟁 시장은 어떻게 돼? P는 이퀄 MC죠. P는 이퀄 MC.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잖아요. 완전경쟁 시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XJ, YJ를 표시했을 때는 PI분의 PX는 MCY분의 MCX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각 상품의 가격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과 같다. 그렇죠? 상품 가격은
한계 비용과 같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상품 구입량은 한계 대체율과 한계 변환율이 시장의 상대가액 비율과 같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가지고 이거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렇다는 얘기지.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금방 봤듯이 그죠? x제곱, y제곱,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 점에서 이 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점에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 어떤 점에서 이렇게 갔으면 이 점에서는 MRT XY고 이 점에서는 MRS XY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거는 MRS XY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이 PY분의 PX 완전경제 시장이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됐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세금을 부과해요.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자, 조세 부과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 먼저 쌀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이건 쌀과 옷 두 개가 있잖아요. X제, Y제인 게 X제가 쌀이고 Y제가 옷이라고 보면 쌀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쌀에만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MRS XY였던 것이 이것이 이렇게 되잖아요. PY분의 PX였잖아요. 이것이 조세 부과 전이고 조세 부과 후에는 이렇게 바뀌는 거지. 세금을 부과를 하니까 쌀에다만 세금을 부과했어. 그러면 MRS XY는 그 PY분의 1 플러스 TPX로 바뀐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만원짜리야. 만원짜리 쌀 한 포에 만원이었어. 만원. PX 가격이 만원이야. 만원이에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만원. 그럼 만원이면은 소비자가 만원 주고 사고 생산자한테도 만원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10% 세금을 붙였어. 그럼 10%는 얼마요? 1,000원이잖아요. 1,000원. 그럼 얼마요? 11,000원이 되는 거예요. 11,000원. 11,000원이 되죠. 세금 부과 후에는 11,000원이 되죠. 되잖아요. 여기. 자, 그래서 이게 PY고 요거는 세율이고 요거는 세액이잖아요. 이게 세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시하면은 자, 요거는 PX는 이거는 PX고 이거는 PX잖아요. 이건 뭐예요? TPX잖아요. TPX죠. 그죠? 만원은 PX고 그 만원에다가 만원 곱하기 0.1 하면 1,000원이잖아요. 만원 곱하기 0.1 TPX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1 플러스 TPX 식이 이렇게 바뀐다. 이해되시죠? 원래 만원이었는데 세금 10% 붙이면은 11,000원이 된다. 그러면은 만원은 PX, 1,000원은 TPX잖아요. 만원에다가 0.1 곱하니까 TPX.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1 플러스 TPX.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 돈은 누가 가져가나요? 이 11,000원 중에서 1,000원은 정부가 가져가고 만원은 생산자가 가져가요. 생산자가 가져가요. 그죠? 소비자 요용 극대화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소비자는 쌀 가격을 물품세가 포함된 1 플러스 TPX로 인식해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죠? 이렇게. 만원은 정부가 1,000원은 정부가 가져가고 만원은 소비자는 11,000원을 내잖아요. 11,000원을 내는데 1,000원은 정부가 가져가고 만원은 생산자가 가져가.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1,000원을 냈어. 당연히. 근데 생산자 입장은 얼마 가져가요? 만원만 가져가는 거예요. 생산자는 1,000원은 정부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생산자 이윤국대화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생산자 이윤국대화 조건은 변함이 없어. 왜?
생산자는 많은 만 가져가니까. 그래서 생산자는 PI분의 PX야. 이 PX가 변화가 없어. 소비자는 세금 부과하니까 10,000원 주고 사던 거를 11,000원 주고 사게 되잖아요. 소비자는 이게 변화되지만 생산자는 변화가 없어. 생산자는 세금을 부과하든 안 내든 생산자가 먹는 돈은 10,000원밖에 못 먹어. 그리고 1,000원 누가 가져가? 정부가 가져가. 그래서 소비자의 허용 조건은 변화가 되지만 생산자의 한계 변화는 변화가 없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비자는 이렇게 되지만 생산자는 MRT XY는 PY분의 PX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두 개가 같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효율성이 파괴됐다. 그래서 효율성이 파괴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정확히 이해되셔야 돼요. 자, 보면 자, 소세 부과 후의 자금배분 조건은 MRS XY는 1 플러스 TX MRT XY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원래는 이게 없을 때는 MRS XY는 MRT XY 있잖아. 조세 부과 전에는. 근데 세금 부과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어. 앞에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자, 당초 것하고 변화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건 뭐다? 비효율성이 생기고 초과부담이 발생했다.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근로소득세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과부담 때문에 그런다. 이제 초과부담을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제 자, 수요곡선이 이렇게 되죠.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죠. 그럼 당초의 균형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죠.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공급곡선이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균형점이 1이 바뀌었잖아요. 1이 바뀌었어. 그러면 세금은 어디야? 세금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세금은 이게 세금이야. 이게 정부로 들어가는 이게 세금이야. 세금. 이게 세금이야. 그런데 효용상실은 어떻게 됐나요? 효용상실의 크기는 세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삼각형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다? 이게 초과부담이야. 이게 초과부담이야. 이게 초과부담이야. 그러면 이 초과부담의 크기는 뭐예요? 크기 어떻게 돼? 네모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반절이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게 초과부담이다. 초과부담의 크기다. 그죠? 이게 초과부담의 크기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계산한 게 이렇게 나왔다. 2분의 1 tx 엡실론 p 곱하기 s. t는 세율.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거는 거래액이에요. 거래액. s는 쌀의 거래액이다. p가 바이 q잖아요. 수요의 가격.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니까 델타 p 곱하기 델타 q잖아요. 이게 이 높이가 델타 p고 양의 변화가 델타 q잖아요. 이게 델타 p 곱하기 델타 q죠. 거기다 세율. 이 세율이 델타 p는 세율이지. 세율. TP지 TP.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가 이거는 델타 p고 이거 TP잖아요. TP. TP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 델타 Q. 이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식으로 바꿨다. 수요의 가격 델타 Q, 델타 P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나요?
두 개 없어버리고 Q 없어지고 Q 없어지고 Q 없어지고 그럼 이것만 남잖아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거랑 똑같죠? 똑같죠?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식으로 바꿨어. 이 식을요. 이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식으로 바꿔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 분의 T의 제곱 곱하기 에필론 P 곱하기 S. 이렇게 초과 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비례하고 거래액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계산 방법 알죠? 이해되시죠? 쭉. 초과 부담, 후생 손실, 사회적 순손실. 그래서 초과 부담은 세금을 부과했을 때 나오는 손실 전체에서 실제 세금을 국가에 들어온 것 뺀 나머지 이것이 초과 부담이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계산한 이 초과 부담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계산한 이 초과 부담이 어떤 거냐? 이거야 이거. 아까 이거 했잖아요. 공급곡선이 이거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공급곡선이 수평이죠. 비용 불변산을 놓고 계산했다 이런 얘기야. 응? 공급곡선 수평. 그러면 공급곡선이 비용 증가산이 될 수 있잖아요. S로. 자, 비용 증가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바뀌겠냐 이런 얘기지. 응? 이렇게 됐을 때. 자, 수평일 때 종가세 초과부담을 계산했던 거야. 아까 우리는 종가세 초과부담을 계산했던 거야. 종량세 초과부담은 PQ가 S였잖아요. 거래액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종량세 초과부담은 P분의 Q로 계산을 들어야 되겠지. 그런데 이게 비용 불변사람인데 비용 증가사람 이렇게 됐을 때는 식이 이렇게 바뀌면 되죠. 자, 검증 한번 해보죠. 자, 공급의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요거는 비용 불변 산업은 제로잖아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게 제로입니까? 무한대입니까? 무한대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데 무한대죠. 이거 비용 불변 사람이니까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은 0이지. 무한대가 무지 큰데 1은 쬐끔하잖아요. 0이잖아요. 이게 0이면 자, 이 부분이 0이면 2분의 1 t의 제곱 분의 에필론 p분의 1분의 1 pq잖아요. 이거는 s고 이거 되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 t의 제곱 곱하기 이 위에 1은 1분의 1이죠. 이거니까 에필론 p 곱하기 pq 이건 s. 이거하고 똑같아지죠. 이거랑 같아지죠? 비용 불변 산업이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게 0이 되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이걸 다시 계산하면 이건 뭐죠? 이거는 일반식이다 이래요. 일반식. 비용 불변 산업은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잖아요. 이건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것은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이 이렇고 수요 곡선이 이런 거잖아요.